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식구 같은 분이죠.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아마 목소리를 들으실 것 같은데요. 청취자분들께서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족 같은 사람입니다. 가족인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보였어요? 네. 또 가족이니까 또 이게 좀 잠깐 떠나 있다가 더 가족의 사랑을 또 확인하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네. 아유, 오래간만에 반가워서 제가 그냥 사랑합니다. 녹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대법원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럼 이전에 이제 그 청와대의 어떤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또 2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22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3년 9개월 만에 재판이 종료된 것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짧게 두 분이 한 말씀씩 말씀해 주시고 다른 얘기도 들어가 보죠. 저는 먼저 이 3년 9개월 만에 이제 재판이 종료됐는데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제 목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재판 제3고심의 결과는 첫 번째로 국정농단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국민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이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둘러라는 리더십은 아닌 것이거든요.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는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형이 확정됨으로써 앞으로의 향후 정치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는요. 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겼으면 이렇게 엄중한 책임을 우리 사회가 물을 수 있다. 이걸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국가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지도자가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모습이 이것 자체가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또 겪는 하나의 또 비극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착잡한 마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 1조 얘기하잖아요.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모든 법의 권력이란 단어는 딱 한 번 거기에 등장하고 나머지는 다 권한입니다. 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권력은 국민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에 관련해서는 서로 간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대법원에서 최종 형이 확정됐다고 하는 것은 뭐 적지 않은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도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이든 누가 이제 집권을 하든 똑같은 어떤 효과 그 어떤 의미를 좀 되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일단 형이 확정되자마자 사면론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걸 두고 이제 서로 간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보수야당 쪽에서는 많이들 얘기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예를 들면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뭐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고민을 했을 텐데 전향적이라고 할까요? 이번에는 좀 세게 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여러 가지 조건 붙이지 말고 그냥 해라, 단행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고 그리고 뭐 친박계 친이게 할 것 없이 대체적으로는 사면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요구를 해라라는 메시지는 사실 정말 그 전직 대통령들이 안타깝고 그분들을 빨리 뭐 밖으로 꺼내고 싶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라기보다는 여당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놓고 마치 우리를 우롱하듯이 이렇게 뭐 사면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안 하는 방향으로 이제 후퇴해버렸는데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하는 어떤 반발성의 메시지처럼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그렇습니다. 제기했던 사면론에 대한 그렇죠. 반응이다.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이낙연 대표가 꺼낸 얘기를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지금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양새로 지금 사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야당 입장에서도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이제 쉽게 이제 얘기하는 것은 여러모로 정치적인 부담이 있었을 텐데 여당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이제 논의의 장을 열어줬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거 아닌가 싶고요. 네. 오히려 반대쪽 여당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 됐죠. 애초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얘기를 꺼내서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지만 반응이 여론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결국 본인들의 어떤 사과 반성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국민적 동의를 모아야 사면이 가능하다는 이제 이런 입장으로 약간 후퇴했다고 할까요? 논의를 그렇게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내부의 논의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어쨌든 사면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면 지금 여론이 좋지 않고 또 당사자들이 이제 억울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여당 내부의 논란은 좀 커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배종찬 소장은요. 사면이 과연 뭘까요? 그냥 죄를 사해 주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면이 이루어지면 사면 예. 복권이 이루어지면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의 사면위원회를 보더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사면을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면은 정말 생계적인 이유 때문에 네. 그분들이 생업조차 이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벌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었거나 등에 대해서 사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면의 원래의 의미는 지금의 상황을 볼 때 지나치게 너무 과중한 부담이 주어진 경우에 사면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국정농단 그리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죄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면이 정치적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상관이냐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데 저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명분이 필요하죠. 왜? 국민들이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 네. 그래도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은 크지만 고령인데다가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이걸 통해서 이념적으로 진보 보수가 너무 나누어져서 나라가 두동강이 날 판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화합하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공감 수준이 높아야 되거든요. 과연 지금 그런 수준입니까? 우리가 꼭 사면 외에는 국민 통합에 다른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면에 대한 좀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배종찬 소장도 얘기하셨지만 국민 여론도 그렇게 쏙 사면에 호의적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여론조사가 나온 거 있는데 이건 좀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네. 배종찬 역시 소장이 소장이 읽어야 됩니다. 여론조사는. 네, 대장은 아니고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네, 대장은 아닙니다. 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8일입니다. 노안이 와가지고요. 이 조사를 보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의 효과를 물어봤습니다. 네. 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침의 변경으로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여를 못할 것이다. 사회통합에 사면이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6.1% 그리고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38.8%로 나타나서 이 사면의 효과가 좀 제한적이다. 이런 응답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이념 성향별로는 달랐고요. 가장 큰 차이가 이 결과가 엇갈리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국민의힘에서는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라는 응답이 더 높았고요. 한국갤럽의 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체 조사였는데 5일부터 7일까지 실시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사면해서는 안 된다. 54%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37%로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 국민 통합에 기여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응답, 부정적인 응답이 56%로 네. 전체 과반을 넘었다. 기여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38.8%였다. 한 39% 정도 나와서 좀 격차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정치 보복으로 지금 수사를 당해서 지금 이 부당하게 구속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국민들 중에서는 지금 전두환 씨가 그동안의 반성 없는 태도를 보면서 이거 사면을 이렇게 해줬다가는 나중에 가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재판에도 참석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법원 판결 나오고 난 다음에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나와서 또 다른 정치적 발언을 할 경우에 또 사회적 혼란이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걸 또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지금 국민 여론 청와대는 지금 최재성 정무수석은 국민 동의가 있어야 사면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과연 국민 동의를 어떻게 얻어야 될 것이냐 이런 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면을 아예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 동의를 구해서 사면하는 것도 방법일 거고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그렇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통한 행위라는 것은 결국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어떤 반대 의견 그리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하는 게 이제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들을 감수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좀 공감대가 있어야 그것은 가능한 선택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18일에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답변이 나올지가 이제 관건이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이게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이제 드는데 문 대통령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18일로 예정된 신년 그렇죠. 기자회견에서. 그렇죠. 사면을 할 것입니까라고 기자가 물어보면 거기에 네. 대해서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이게 그러면 사면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걸 따졌을 때는 최소한이 뭐 지금 민주당이 얘기한 바를 이제 말씀드렸지만 당사자들이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내가 뭐 억울한 부분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 지도자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이른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뭐 이런 정도의 입장 표명은 있어야 우리 국민들이 그래 그러면 그래도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정치인들이니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이른바 이제 뭐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 꺼냈을 때는 뭐 중도층을 겨냥한 뭐 이런 행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중도층의 여론이라는 것은 제가 뭐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체감을 하기에는 죄를 지었으면 그것이 대통령 출신이든 누구 출신이든 공정하게 그것을 끝까지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로운 것이다라는 게 지금의 중도층의 어떤 생각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번 정권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내용 중에 공정함이 뭐 훼손됐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공정함을 지켜가야 된다는 어떤 요구에 있어서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은 여러모로 사면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기가 이렇게 봐도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네.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네. 두 전직 대통령의 혐의와 그리고 선고 내용이 과연 정치적 행위일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네. 브라질의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또 그 다음을 이어서 했던 여성 대통령의 경우에도 지금 사실상의 이 탄핵 직전에 사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퇴임할 때 80%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 이건 단순한 정치 행위가 아니라 형사적 문제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180원의 또 벌금 그리고 공천에 개입한 거는 2년형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더 많은 형은 바로 국정농단과 로비와 이게 이제 20년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이 왜 보복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접근이 혹여 가능할지 몰라도 이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저는 첫 번째로는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충분히 국민들이 수기를 해야지. 국민들도 과연 여기에 대해서 사면이라는 제도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수기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국민의 여론이 절반 정도가 돼서 더 이상 이것 가지고 다투다가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치적 결단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그때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 눈높이를 못 맞췄다라는 것은 적어도 지금 현재의 국민의 여론은 다수는 사면에 대해서 반대라는 거죠. 지금 혐의를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청취자분들도 네. 사면하면 국민 통합이 됩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네. 사면은 여론을 하는 겁니까? 또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하시는 목소리도 있고 이렇게 좀 의견이 갈리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론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여론이라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여론이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국민들이 정말 동의할 수 있는 사면인 거냐 이 점에서는 이제 여론을 고려해야 할 텐데 그래서 혐의를 말씀하셨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약간의 온도 차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온도 차가 있다고 해서 뭐 한쪽은 사면될 자격을 갖췄고 한쪽은 아니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혐의의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저질렀던 여러 가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했던 네. 여러 가지 일들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 수습을 계속 하려고 하고 그 행위들을 계속 이어가려고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형적인 자기의 사익을 채우기 위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이제 어떤 부정부패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제 정경유착 사건인데 이게 뭐 이 특정 기업의 뭐 경영권에 관련돼서 어떤 제도적인 어떤
어떤 호의를 베풀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렇게 해서 돈을 끌어모았다는 게 한 축이고 네. 다른 축은 나머지는 또 다른 혐의인데 이 사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뭐 그것의 어떤 이득을 볼 만한 그런 구조이긴 했지만 사실 현직에 있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뭐 이렇게 그것에 의해서 수혜를 입은 건 또 아니었습니다. 그 과실은 최순실 씨가 다 가져갔거든요. 실질적으로 정유라의 뭐 말 얘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이게 속았다 뭐 이런 사실은 분위기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뭐 보수 언론 이런 데서는 분리 사면론도 꺼내고 뭐 이런 것인데 그런데 지금 뭐 방금 뭐 촛불 시위 이런 것도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제 시민들의 많은 여론이라는 것은 그런 뭐 부정부패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이제 우리 헌법상의 문제, 우리가 헌법이 분명히 대통령이 우리가 선출을 해서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 권력을 사사롭게 사인에게 다시 위임해서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한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될 때이다라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이 혐의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온도차가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제 지금 여론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인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선별적 사면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제 온도차에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것도 어렵다. 그렇죠. 아, 배용찬 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분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은 어느 한 대통령을 겨냥하기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이런 결단을 내릴 때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짧게 하나의 사례를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96년도에 부각이 됐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도 사실 임기 내에 하기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통합 차원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결단을 내려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사면을 좀 해달라. 그래야 새로운 임기를 제대로 좀 출발할 수가 있고 국민 통합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대선 이후에 차기 대통령의 대선 이후에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대통령만 구분하기는 또 한 분의 부담을 또 겪어야 되거든요. 구분하기는 힘들 걸로. 그러니까 그 사면은 또 색깔이 좀 다른 사면인 것이 기본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또 군부 독재의 피해자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 의미가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 사례하고는 좀 또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또 다르다는 거죠. 그게 참고하는 뭐 사례를. 예,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냥 대통령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참이 부담스러운 사안이다. 결국 이제 차기 미래 권력과도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또 이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야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 권력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배용찬 소장이 해주시겠어요? 한국갤럽이 12일부터 14일까지 자체 조사로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또 대통령감으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23%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다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1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 오늘 조사 결과를 두고서는 이재명 지사나 윤석열 총장 쪽에 초점을 못 치기보다는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내려갔을까? 같은 조사 기관의 조사에서 지난 5월, 6월 이 대표가 가장 높았을 때만 그때는 아직 대표가 되기 전이긴 합니다만은 이낙연 대표가 가장 높았을 때는 28%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반도 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최근에 사면 카드를 빼들었던 후폭풍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그 여당의 악재가 많이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사실은 많이 빠진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그것도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여당 대표로서 지지율이 자연스럽게 그것 때문에 좀 책임론이 제기가 되면서 빠진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 요인은 사면론이다. 이렇게 또 분석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김성환 진행자께서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주셨는데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이렇게 추락한 것이 단지 사면론 때문이냐.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이 문 대통령 지지율하고 또 연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려왔을 때는 내려왔는데 네. 대통령이 내려올 때는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반등하고 있거든요. 이건 조금 후행. 그러니까 대통령보다는 시간이 더 걸려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정지을 수는 없고 앞으로의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네, 김남편 평론가 지금 민주당 지지층하고 호남 지역에서도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많이 빠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사면론하고 연결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지라는 게 그동안 이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지지라고 같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낙연 대표가 대선에 나섰을 때 사실은 이길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지지의 하나의 근거였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낙연 리더십이라는 거에 대한 지지도 있었습니다. 이낙연 리더십이라는 게 이제 이 이낙연 총리 할 때 상황들을 이제 잘 책임 있게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런 리더십을 기대하고 보여주기를 바랬던 게 사실은 이 사람들의 기대였는데 여당 지지층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이제 대통령의 어떤 국정을 뒷받침하고 여당 대표로서 역할을 하는 것까지는 이제 좋은데 네. 이낙연 리더십을 그대로 구현하였느냐 여당 대표를 하면서 여당을 딱 틀어지고 이낙연 대표가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하는 다른 이제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또는 앞으로 바람직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리더십을 발휘했는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후에 올해 들어서 하는 행보에도 사실은 힘이 실리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그러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시점이 네. 사실은 지난해 말 정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지율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이제 사면론이 사실은 마지막에 이제 좀 불을 붙인 건데 이 정권의 이제 그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사실 사면 문제는 전직 대통령 문제는 사실 정체성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치라는 걸 보면은 결국은 어떤 대상에 대한 반대를 놓고 사실은 많이 이제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정권의 지지층을 보면은 전 보수 정권에서의 대통령들, 보수 정권의 어떤 반대로부터 사실은 시작된 지지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어떠한 정치적으로 네. 그러한 이제 메시지에 아직 적응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낙연 대표가 그것을 꺼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런 걸 던져서 중도층에게 어필하려고 한다. 이런 구도가 지금 형성돼 버린 거예요. 이 사면론을 던진 어떤 진이나 뭐 진정성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저 사람이 불리하니까 역시 우리와는 다른 색깔을 이제는 내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생기니까 지금 또 지지율 하락이 좀 악순환이 돼서 다시 떨어지는 이런 형국으로 지금은 가 있다. 이런 좀 생각입니다. 저희 청취자 그러니까 아이디 K80624905 쓰시는 청취자분께서요. 사면에 공감이 필요하다면 공감의 기준은 뭔가요? 이성적인 사면의 기준이 감성적인 공감이라면 공감이라는 말에 이성적 기준을 부여해야 할 텐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또 의견을 주셨는데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셨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뭐 감성적인 차원으로도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이성적인 기준으로 잣대를 만들어서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이낙연 대표의 경우 이제 이낙연 대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지금은 좀 사면론 제기해서 상당히 지지율을 많이 까먹은 측면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국민 통합이나 이런 이슈를 그 상징적으로 가져가는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또 분석도 나오거든요.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면론을 거론한 것도 그렇고 사면 카드를 빼던 것도 이낙연 대표가 뭐 정치적 이득을 떠나서 또 당 대표로서 또 앞으로 이 대한민국 사회의 통합을 위한 또 계기로 만들기 위한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또 현명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내용이 물론 어느 정도의 대답이 될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이제 좀 설득력이 있어야 됐을 것이거든요. 과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사면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왜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사면의 내용은 어떠한 형식이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라면 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감성뿐만 아니라 이성까지 설득하려면 그런 내용들이 구체화되어야 되는 것인데 또 다른 하나의 예로 이 공유제도 완전히 틀린 이야기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유제도 좀 더 우리 듣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또 대안을 가지고서 나왔다면 좀 솔깃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우리도 뭐 기본소득세를 하는 것을 비롯해서 정부가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는 그런 단계까지 생각하고 착한 임대료까지 연결을 한다면 그래서 정책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2010년의 경우에 보면 무상급식은
누구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밥 가지고 우리 차별하지 맙시다. 네. 좀 그런 접근 방법이었더라면 감성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사면론이 됐던 이익 공유제가 좀 더 잘 전달됐을 텐데 이 부분이 왜 소홀히 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면론을 제기하거나 이익 공유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또 이슈를 제기하면 그걸 끝까지 이슈를 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좀 이해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공만 띄운 것 같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적하셨거든요. 이 사면론도 그렇고 이익 공유제도 그렇고 계속 이제 이낙연 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민 통합을 위한 어떤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그 통합된 어떤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뭐 이런 이제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국난 극복과 그것을 통한 그것을 위한 국민 통합이라는 메시지는 사실은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정치적 행보들이 이낙연 대표가 그러한 정치적 행보를 걷는 그런 모습들을 쭉 보여줘 왔느냐 그런 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그것은 여당 대표로서의 책임도 있었겠지만 사실 여당 대표를 하면서 이 여당이 어떤 뭔가의 뭐 소통을 하고 뭔가의 뭐 합의를 이루고 뭐 그런 모양새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야당이 이제 반발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뭐 180석은 아니지만 뭐 170석의 어떤 의석을 가지고 뭐 일방적으로 뭔가를 처리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검찰총장하고 뭐 싸웠다 뭐 이런 얘기 이런 평가들 그런 평가들 속에서 이낙연 리더십이라는 건 작동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뭔가 국민 통합을 이뤄가면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자 이런 정치로 쭉 가면서 그 과정에서 올해 들어서 사면론도 나오고 이익공유제도 나오고 그랬으면 사실은 좌우 양쪽을 이렇게 쭉 가르고 앞으로 가는 그런 전형적인 중도 정치의 프로젝트가 됐을 것도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었으면.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중도를 겨냥하고 가는 정치의 특징이 뭐냐면 갈 때는 좌우를 쫙 가르고 가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공격받고 이게 사그라듭니다. 전형적인 그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정치적 맥락을 형성을 못한 게 작년에 못한 게 상당한 패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사면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하고 이제 미래 권력하고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유력한 대권 주자라고 분류가 되는 이낙연 대표 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두 명 다 사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 대통령이 한결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야권에서 사면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사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지율도 오히려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는 네. 것. 이재명 지사 지지율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지사의 지지율에서 첫 번째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제 자기 지지층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경기도지사도 서울시장과 마찬가지로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지만 한 번도 이전에 경기도지사가 대선 후보로 거론될 때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경기도민들은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전국적인 선호를 받는 후보를 더 지지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아주 과감하게 도정을 펼치면서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이슈 파이팅도 아주 잘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미국 대선 이야기할 때 엘고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2000년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아들 부시 대통령이 승리하는데 자기 고향인 테네시주에 승리를 못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자기 고향에서 못 이긴다는 것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향은 아니더라도 자기 지지층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슈 파이팅을 꾸준히 했습니다. 주로 민생, 기본소득이 되었던 재난지원금이 됐던 또 하나 이제 반사이익으로 봐야 되겠죠. 이른바 이재명 지사는 정치는 조금 멀리하고 민생을 가깝게 하는 이른바 민근 정원 정책 이걸 통해서 이낙연 대표가 힘들 때 이 지지를 이 호남이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든 이재명 지사가 가져가는 시점상의 전략적 포석을 잘 두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리더십이라는 게 또 있죠. 이게 이낙연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건데 이낙연 대표에게 뭔가 어른의 리더십, 큰형님의 리더십 뭐 이런 걸 사람들이 기대한다면 이재명 지사한테 바라는 것은 뭔가 치고 나가고 들이받고 뭐 싸움을 걸고 뭐 이런 좀 뭐랄까요.
뜨겁고 시원시원한 리더십 뭐 이런 걸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제 자기에게 요구됐던 그러한 것들을 지금 못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는 끊임없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뭐 누구든 붙들고 싸우잖아요. 네. 그게 뭐 남양주 시장이 됐든 아니면 뭐 그게 뭐 연구기관이 됐든 KDI가 됐든 뭐 기획재정부가 됐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이 되면 앞뒤 없이 이제 그 싸움을 거는 그런 형태로 아하. 정치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이미 이제 기대가 없는 분들은 이미 이제 이재명 지사의 캐릭터를 이제 지지를 안 하는 상태가 이미 고착화돼 있고 네. 그게 아닌 분들은 이제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답답함 뭐 이런 거를 아마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이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메시지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대의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데 이게 이 정권 한 4년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사실은 그렇게 시원하게 된 건 또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지금 지지율이 이제 커졌다라고 보는데 이게 사실은 반대를 얘기하면 이게 또 이재명 지사의 한계이기도 한 거죠. 앞서 말씀드린 사면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낙연 대표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이낙연 대표가 이 사면 얘기를 꺼내서 사실은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수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쯤 되면 네. 우리 같이 이제 일반인과는 시각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들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임기를 그냥 종료하고 이 무거운 짐을 사면을 해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뭐 이런 논란을 다음 정권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냐 이거 부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면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뭐 얘기를 들은 바는 없지만 아마 이낙연 대표도 그러한 의중을 나름 헤아려서 던진 카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건 이낙연 대표가 자기식의 정치를 사실 시도한 거죠. 근데 이재명 지사는 거기서 한 발 빼지 않습니까? 네. 한 발 싹 빼고 이 사면에 대해서는 뭐 나까지 얘기하면 부담이 되니까는 뭐 얘기하지 않겠다. 뒤집어 얘기하면 사면 동의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뭔가 분명한 입장을 어쨌든 뭐 우회적이긴 했지만 제시를 한 거 아닙니까? 사면 안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제 리더십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 지세가 붙는 건데 그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사례가 또 나타나겠죠. 근데 짧게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사면론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연초부터 사면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점이죠. 결과적으로는 사면은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임기 내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두 분 다? 그래서 저는 뭐 확답은 못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면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국민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사면할 것이냐. 이 이제 대권 구도하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저희가 좀 얘기를 풀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하나 이제 대권 구도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정석윤 국무총리가 아닐까 싶어요. 네. 최근에 이재명 지사하고도 좀 그 재난지원금 문제 가지고도 각을 세우고 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일종의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봐도 될까요? 드러냈다고 봐야 되겠죠. 더 주목을 최근 들어서 받게 되는 이유는 그동안 지지층이 겹치는 후보가 역시 이낙연 대표입니다. 네. 호남 대망론도 있고 그런 만큼 이낙연 대표가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을 때는 정세균 총리가 잘 거론이 안 됩니다. 근데 전현직 총리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정세균 총리가 거론되는 이유는 대선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도 있지만 한 명의 후보보다는 여러 명의 후보가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정세균 총리의 앞으로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정세균 총리가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문 대통령의 영향을 또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만큼 문 대통령과 얼마만큼 이어지느냐인데 네. 지금 주로 이제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고 있는 부분은 그다지 지지율에 결정적인 요인은 안 될 거예요. 무엇이냐. 대통령 지지층들이 어떤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냐.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입니까? 검찰 개혁을 완성해야 되는 개혁 대통령이고 북한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시켜 나가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거든요. 과연 정 총리가 이 북한 이슈 그리고 검찰 개혁 이슈를 얼만큼 밀도 있게 완성시킬 수 있는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지층 이른바 친문 지지층이죠. 옮겨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김인하 평론가님께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별의 순간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 발언 해석해야 됩니까?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키우겠다는 의미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김정인 위원장 뭐 별의 순간 이런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제가 어디 보니까 네. 독일어라고 그러더라고요. 독일어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러는데 독일에서 유학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뭐 슈테른슈트툰인가 뭐 그런 단어가 있는데 어떤 결정적 순간, 인생의 어떤 정점에 이른 순간을 얘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지금 때가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얘기하면서 부연을 뭐라고 했냐면은 여당 후보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야당 후보는 또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한 것인데 여러모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 이런 게 높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은 이제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단을 뭐 정치인이 되려면 여러 가지 비판과 뭐 이런 것들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뚫고 이제 결단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의 기존 구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구조에 대한 어떤 뭐 경각심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긴장해라 뭐 이런 차원의 이 메시지도 있는 것 같고. 네. 별의 순간은 우리 시사야와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밤에 이제 별의 네, 순간이. 그러니까 네. 별의 순간이 왔네요. 시사에 언제나 별의 순간. 네. 아, 마무리를 알아서 이렇게 잘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3250님께서 늦은 퇴근길 배종찬 소장님, 김민아 시사평론가님 광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쾌한 평론에 속이 뻥 하고 뚫립니다. 아유, 이런 감사합니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 얘기 듣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다. 들켰네요.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과 함께 새해 소망 문자 받고 있는데요. 두 분 나오셨으니까 두 분이 하나씩 소개를 네. 좀 해주시죠. 200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배용찬 소장님 여기서 또 뵙네요. 일전에 뵀었네요. 아주 친근하고 좋아요. 저의 새해 소망은 저희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덜 하기. 안 하기가 되면 좋을 텐데 덜 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잘 살기입니다. 감동적입니다. 네. 그게 다예요? 네. 선물 주시는 거죠? 글쎄요. 지금 저희가 추첨을 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나가시면서 저희 예. 제작진한테 강력하게 네. 어필 좀 좋은 문자 해주시죠.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9792님 문자인데요. 올해는 종이신문을 매일 챙겨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신문만 봤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라디오만의 매력이 있듯 종이신문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쓰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시사평론가들의 비결 중 하나가 종이신문 보는 겁니다. 정제된 편집과 그리고 뭐 인터넷에 막 쓸 때 말고 하루 지나서 이렇게 마감 시간에 맞춰서 쓰는 기사가 사실은 깊이가 있고 네. 여러 가지 팩트가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깊은 얘기, 긴 인터뷰를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래서 이 종이신문과 라디오를 계속 챙겨보고 챙겨 들으시면 시사평론가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비결 가르쳐주면 어떡해요. 얘기하지 말아야지. 저도 될래요. 이미 되셨잖아요. 네, 오늘 좀 부족하지만 일단 사면론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대권 구도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뉴스아이 외전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